자, Degenerate Common Emitter Amplifier를 우리가 블랙박스로 놓고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이렇게 블랙박스로 놓는 거죠. 자, 우리가 기존에는 그냥 이 회로를 전부 소신호로 바꿔서 해석을 했는데 요거를 하나의 어떤 소자라고 고려를 하는 거죠. 왜냐면 항상 Q1에 이미터에 저항이 달린 이 바이어스 회로단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포함된 경우를 해서 블랙박스로 해서 해석을 해놓으면 게인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요 Q1만 있을 때는 게인이 어떻게 됐나요? 마이너스 GM 그리고 이쪽 콜렉터 단에 만약에 저항이 붙어있다 그러면 RC로 구해졌었죠. 이렇게 GM이 소신호 해석에서 게인을 바로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요 2m 단의 저항이 포함된 걸 하나의 어떤 3단자 BJT 소자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소자가 GM이라는 값을 가지겠죠. 대신 구별하기 위해서 Q1의 GM과 구별하기 위해서 대문자라고 놓고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GM 값을 알면 게인을 쉽게 구할 수 있죠. 이 GM과 컬렉터 단에 걸린 저항을 곱해준다든지 하면 바로바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문자 GM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왼쪽에 네모 박스 안에 들어있는 회로를 소신호로 나타낸 거죠. 베이스와 2m 단자에 R파이라는 저항이 있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V파이입니다. 그리고 콜렉터 단에 흐르는 전류는 GMV파이고 여기 I 아웃풋이 흐른다고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리고 2m 단에 R이라는 저항이 존재를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대문자 GM은 V 인풋분의 I 아웃풋이 되겠죠. GM이 저항의 역수니까요. 자, 그러면 I 아웃풋은 어떻게 되냐? I 아웃풋은 GMV파이랑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V파이를 우리가 구해야겠죠. 대신 여기에 키로이오프 법칙을 이용해서 V파이를 V인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 봅시다. 그러면 V인은 V파이 더하기 대문자 VR이 라고 해서 R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걸리는 전류가 만약에 1번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에 걸리는 전류가 2번. 그러면 여기 R에 걸리는 전압 3번은 1번 더하기 2번이 되죠. 앞에서 쭉 다 했던 거죠. 1번에 전압이 아니고 전류입니다. 죄송합니다. 1번 전류와 2번에 흐르는 전류의 합이 3번 전류가 되겠죠. 그럼 1번의 전류는 R파이분의 V파이가 되죠. 그리고 더하기 GM V파이죠. 여기에다가 R2를 곱해주면 대문자 VRE가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럼 V파이를 다 묶어낼 수가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결국 V파이는 여기 뒤에 어떤 텀이 붙고 이게 곱해진 게 V인풋이 되죠. 그러면 V파이는 V인풋에다가 요 가로를 나눠준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풀어서 계산해주면 1 플러스 R파이분의 1 더하기 GM 하고 가로 그리고 대문자 R2를 해주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수식에서 R파이분의 1은 뭔가요? R파이는 GM분의 베타죠. 그럼 R파이분의 1은 베타 R파이가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다들 아시죠? GM분의 베타. 그래서 R파이분의 1은 베타분의 GM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GM을 묶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가로하고 요 텀이 자 1 베타분의 1이네요. 베타분의 1 더하기
1 GM으로 바뀌겠죠. 맞나요? 알파이가 GM분의 베타인데 알파이분의 1은 베타분의 GM이니까 맞죠. 베타가 1보다 훨씬 크죠. 그렇기 때문에 베타분의 1 더하기 1은 1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간략화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1 플러스 GM, R2분의 GM. 그래서 이게 우리가 블랙박스, 요 블랙박스로 표현한 디제너레이트 커먼 이미터 앰플리파이어의 GM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만약에 컬렉터단에 저항이 붙는다. 그러면 이 GM 곱하기 RC가 게인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보호가 붙는 거는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에 이제 다시 설명을 하자면 여기 콜렉터단에 RC라는 저항이 붙게 되면 K는 마이너스 대문자 GM RC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간단하게 이 GM 구한 거를 곱해주면 K는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GM에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뭘까요? 만약에 GM 곱하기 R이가 1보다 훨씬 크다고 해보죠. 그러면 여기 1텀이 무시가 될 수 있죠. 이 D의 텀이 훨씬 크니까요. 그렇게 되면 GM 나눠지고 결국 이 디제너레이트된 커먼 이미터 앰플리파이어에서 트랜스 컨덕턴스, 소시노 트랜스 컨덕턴스가 R2분의 1로 일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게인이 어떻게 되나요? 로드 저항 RC가 있다면 RC의 비례를 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선형적으로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디제너레이트된 커먼 이미터 앰플리파이어의 베이스 레지스턴스, 즉 요 RB가 존재할 때 게인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인은 V 인풋분의 V 아웃풋이죠. 그래서 이걸로 좀 더 빠르게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 A라는 곳을 노드를 설정합시다. 그러면 V 인풋분의 아웃풋은 V 인풋분의 VA 곱하기 VA분의 V 아웃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거 사라지고 V 인풋분의 V 아웃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VA분의 V 아웃풋은 우리가 쭉 이제까지 계산을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구하는지 알죠? 자, 어떻게 구해질 수 있나요? 마이너스 GM RC 분해가 아니죠. 이게 분모로 들어가고 분자로 들어가고 분모는 1 플러스 R파이 분의 1 더하기 GM R 이가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알파이분의 1은 알파이가 GM분의 베타니까 알파이분의 1은 베타분의 GM이 되죠. 그래서 베타분의 1 더하기 1 GM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자, 근데 일단은 이렇게 풀어서 하지 말고 이렇게 상태로 두겠습니다. 그 이유는 요 분모의 텀이 V 인풋분의 VA를 할 때 나타나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요. 그럼 요거 곱하기 V 인풋분의 VA가 곱해지면 최종 V 인풋분의 V 아웃이 나오겠죠. 자, 그럼 그걸 계산해 볼까요? 여기 지금 간단하게 회로 등가회로를 여기 오른쪽에 나타냈죠. V 인풋이 들어갈 때 RB는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R파이라는 저항 성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RE는 베타 플러스 1이 곱해지죠. 이거는 다들 앞에서 했던 거니까 기억을 하시죠. 자, 이렇게 됐을 때 A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되나요? 아시나요? 볼테이지 디바이더 식에 의해서 요 RB를 뭐 1번 저항이라고 하죠. 그리고 R파이 더하기 베타 플러스 1분의
베타 플러스 1 곱하기 R이가 2번 저항이라고 하죠. 그러면 1 더하기 2가 분모에 들어가고 분자에 2번이 들어가서 V 인풋이 곱해지면 이 A 노드에 걸리는 전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수식을 쭉 풀어보면 RB 더하기 지금 VA를 구하는 겁니다. RB 더하기 R파이 더하기 베타 플러스 1 RE 고요. 요 위에 R파이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RE가 되는 거죠. 그러면 V인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넘어가서 V인분의 VA가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 곱하기 아까 어디 요거를 해주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요 뒤에 VA분의 Voutput 분모와 분자에 각각 R파이를 곱해준다고 해봅시다. R파이를 이렇게 곱해주면 R파이 요거는 1이 되고 그럼 GN 곱하기 R파이는 뭔가요? 베타죠. 베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랑 똑같은 걸 알 수 있죠. 곱해졌을 때 요 텀과 요 텀이 사라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R파이 더하기 베타 플러스 1 곱하기 RE 더하기 RB 분의 마이너스 GM 곱하기 알파를 해줬죠. 그러니까 베타가 남아서 베타 RC로 축약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써서 하니까 너무 헷갈리는데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걸 마우스로 쓰고 하다 보니까 잘 알아보기가 힘든데 직접 한번 쭉 책에 있는 걸 따라서 해보시면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수식이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분자와 분모에 베타 플러스 1을 곱해줘 보죠. 나눠줘 보죠. 지금 책에서는 베타를 나눠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베타 플러스 1을 나눠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분모는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분의 베타가 되고요. RC 그리고 R파이가 GM분의 베타죠. 그러면 GM분의 베타인데 여기 또 베타 플러스 1을 나눠줬죠. 그리고 여기는 바로 RE가 붙고요. 그리고 RB는 베타 플러스 1에 나눠준 값이 되겠죠. 자, 여기서 베타 플러스 1분의 베타라는 수식이 익숙하죠. 이거는 알파가 되고요. 이거는 챕터 4였나요? 거기에서 나오죠. 베타와 알파 개인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베타는 베이스 전류분의 컬렉터 전류였고 알파는 이미터 전류분의 컬렉터 전류였죠. 그래서 알파는 거의 1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1이니까 무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축약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게 됐을 때 우리가 직관적으로 우리가 회로를 해석한 거랑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우리가 디저너레이트 커먼 에미터 스테이지에서 볼테이지 게인을 구할 때 자, 컬렉터 단에서 본 저항을 분자에다가 뒀습니다. 분자에다 뒀고 분모에는 여기 트랜지스터의 저항값 GM분의 1 그리고 이미터에 보이는 저항 RE를 분모에다 두고 게인을 구했었죠. 자, 이것도 그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죠. 다만 RB의 베타 플러스 1이 나눠진다는 것만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 디제너레이트 커먼 에미터 앰플리파이어가 베이스 레지스턴스를 가질 때 게인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베이스단의 저항이 1 플러스 베타로 나눠지는 이유는 뭘까요? 자, 그 이유는 베이스 부분에 흐르는 전류에 1 플러스 베타를 곱해주면 2m에 흐르는 전류와 같아지게 되죠. 그리고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와도 같아지게 되고요. 결국 이 컬렉터와 2m에 흐르는 전류는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는 여기가 베타 IB가 되는 거긴 한데, 자 이렇게 봤을 때 2m에 있는 전류가 베이스에 있는 전류보다 1 플러스 베타만큼 더 큰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저항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RB가 1 플러스 베타보다 작아 보이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베타 플러스 1이 나눠지는 형식으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자, 다음으로 베이스 레지스턴스를 가지는 디제너레이트 커먼 에미터 앰플리파이어의 인풋 임피던스와 아웃풋 임피던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직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여기 베이스 단자에서 바라보는 저항을 Rin1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 베이스 저항 D에서 보는 거를 Rin12라고 하죠. 그렇게 했을 때 Rin1의 저항은 어떻게 될까요? Rin1의 저항은 R파이 더하기 베타 플러스 1 곱하기 R가 된다는 건 앞에서 구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러면 Rin1을 구했으니까 Rin2는 RB 더하기 Rin1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RB만 이렇게 더해주면 아웃풋 레지스턴스, 인풋 임피던스가 구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살펴봤을 때 실제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RB는 뭘 나타내냐? RB는 이전 스테이지의 앰플리파이어의 저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아웃풋 임피던스 저항. 그러면 일반적으로 앰플리파이어의 임피던스는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기 때문에 이 값이 작겠죠. 그러면 무시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제 어플리케이션에는 Rin1 값, 요 R파이 더하기 베타 플러스 1 곱하기 R이 저항값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RB 값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앰플리파이어를 구성할 때 캐스케이드, 나중에 배우겠지만 캐스케이드로 이제 단을 설계하게 되면 이 BJT의 아웃풋 레지스턴스가 여기 인풋으로 베이스단에 들어와서 거의 무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프랙티스 어플리케이션에서는 Rin1 값이 중요해진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다음에 아웃풋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나요? 아웃풋 임피던스는 RC죠.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더 붙는 저항 성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베이스 레지스턴스를 가지는 예제 회로를 통해서 우리가 게인이랑 인풋 임피던스, 아웃풋 임피던스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자, 왼쪽에 이렇게 복잡한 회로가 나와 있죠. 여기 복잡한 회로가 나와 있고, 이거를 이제 소신호 회로로 바꿔봅시다. Q1은 그대로 둔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신호 회로로 바꾸면 전압원은 어떻게 되죠? 오픈 상태가 되죠. 그러면 여기 없는 것처럼 끊어지게 되는 거고, 캐패시턴스 성분은 소신호 해석에서 어떻게 되나요? 쇼트된 것처럼 보이죠? 맞죠? 그 다음에 DC에서는 오픈된 것처럼 보이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 쇼트, 요걸 오픈됐다고 해서 회로를 다시 그리면 오른쪽처럼 그려지게 됩니다. 보면 여기 R1이 이렇게 그라운드로 연결되어 있고 R2도 그라운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소신호 해석에서는 VCC도 그라운드로 나타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개인을 구해봅시다. 개인을 구해보면 처음에 -9를 붙이고 컬렉터에서 바라본 저항 성분을 분자에다가 적어주면 되죠. 근데 지금 RC 성분과 R1 성분이 병렬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 병렬 값이 분자에 들어가는 거고, 분모는 여기 Q1에 해당하는 GM분의 1 더하기 베이스의 저항 R2죠. R2 더하기, 그래서 여기 R2까지 더해졌고, 그 다음에 RB 베이스 저항이 1 플러스 베타로 나눠져서 구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규칙을 알면 소신호 해석을 통해서 다 분석을 하지 않아도 개인을 직관적으로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금 계속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가 앞에서는 에미터 디제너레이션 회로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개인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봤었죠. 그리고 지금은 여기에 더해서 베이스에 저항 성분이 붙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베이스의 저항 성분은 일반적으로 캐스케이드 회로를 성분을 구성을 할 때 앞단의 앰플리파이어의 아웃풋 저항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다 이런 걸 알 수 있고, 이렇게 봤을 때 RB는 베타 플러스 1로 나눠지니까 이 텀에 대한 영향이 클까요, 작을까요? 작겠죠. 베타가 50에서 200 사이의 값을 일반적으로 가지니까 이 성분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성분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근데 RB가 엄청 크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RB는 앞단의 아웃풋 임피던스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의 뭐 일반적인 경우에는 무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이거 이제 개인을 구해봤고, 자, 그러면 인풋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냐? 이걸 다 지우고, 자, 여기 우리가 Rin 1을 구하고 거기에다가 RB 성분을 더해주면 되죠. Rin 1은 어떻게 구하나요? 우리가 다 직관적으로 해석을 했었죠. R파이 더하기 1 플러스 베타 곱하기 R2가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RB 성분을 더해주면 되니까 인풋 임피던스는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게 되고, 아웃풋 임피던스는 컬렉터 단에서 이렇게 바라본 걸로 하면 되죠. 인풋은 쇼트를 시키고, 그렇게 봤을 때 살펴보면 R1과 RC의 병렬 저항이 Rout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소신호 해석을 통해서 쭉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해석해왔던 규칙들을 바로 적용을 해보면 직관적으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디제너레이트 커먼 이미터 앰플리파이어에서 얼리 이펙트를 고려를 했을 때 아웃풋 임피던스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는 우리가 이 얼리 이펙트를 무시한 상태에서 해석을 했었죠. 근데 이거를 고려를 하게 되면 소신호 해석에서 RO라는 소신호 저항을 추가를 해줘야 되죠. 아웃풋 단자에. 자, 그럼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회로가 있을 때 소신호로 바꿔준 후에 여기 Rout을 구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소신호로 했을 때 원래 없던 이 RO 성분이 이렇게 추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풋 단자는 쇼트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라운드가 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풋 단자에 VX라는 전화번호를 인가를 해주죠. 그러면 Rout은 IX분의 VX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VX가 값이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가정을 해야 될 거는 여기 IX 전류가 여기 1번과 여기 2번으로 나눠진다는 거. 그걸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다시 합쳐져서 IX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 여기 지금 R파이에 V파이라는 전압이 걸리죠. 근데 R파이랑 RE가 지금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RE에도 이 V파이가 똑같이 어떻게 되나요? 걸리겠죠. 그래서 이 회로를 좀 더 간단하게 그려본다면,
자, 여기 알파이 부분을 없앤다고 생각하죠. 없애고 여기에 마이너스 플러스 v 파이가 되고, 이 알파이는 RE는 RE와 알파이의 병렬이 됩니다. 여러분들 저항 병렬 구하는 방법은 다들 아시죠? 토탈 저항 R분의 1은 예를 들어서 R1, R2가 병렬 연결되어 있으면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안 써주셔도 아시겠죠? 어쨌든 이렇게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Vx는 어떻게 구해지냐? 자, 여기 RO에 걸리는 전압 VRO라고 하죠. 이거를 VRO와 여기에 걸리는 V파이 그리고 Vx를 키로요프 법칙으로 계산을 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쭉 돌아가면서 더해준다고 했을 때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이쪽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죠. 그럼 Vx랑 V파이가 부호가 같은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같은 곳에다가 정리를 해준다면 Vx 더하기 V파이는 VRO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VRO는 어떻게 구하냐? IX 마이너스 GMV파이. 이게 RO에 흐르는 전류가 되죠. 이 IX 성분에다가 이거를 빼줬으니까요. 거기에 곱하기 RO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VX는 여기 구한 거에다가 마이너스 V파이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쭉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V파이를 구해줘야 되죠. V파이는 어떻게 구해주나요? IX 곱하기 RE와 R파이의 병렬저항 곱 그리고 전압 방향과 전류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입해서 쭉 풀어 써주면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IX를 왼쪽 텀으로 넘겨주면 IX분의 VX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수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를 쭉 풀어서 정리를 해주면 RO 더하기 R2와 R파이를 앞으로 똑같이 묶어낸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GM RO 더하기 1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GM RO는 당연히 1보다는 훨씬 큰 값을 가지겠죠. 개인이니까요. GM RO가 개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텀을 무시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RO로 다시 묶어줘서 계산하면 이렇게 풀어서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웃풋 레지스턴스가 지금 어떻게 됐나요? 원래 존재하는 얼리 이펙트 성분의 RO에다가 1 플러스 GM, RE와 R파이의 병렬저항 성분이 곱해져서 아웃풋 레지스턴스가 증가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미터 디제너레이션 됐을 때 얼리 이펙트를 고려하면 아웃풋 임피던스가 커진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장점일까요? 단점일까요? 일반적인 앰플리파이어 특성으로 봤을 때는 단점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앰플리파이어는 로드 성분을 고려할 때 아웃풋 레지스턴스가 아웃풋 임피던스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죠. 하지만 우리가 뭐 커런트 소스를 만들거나 커런트 소스를 생성하기 위한 회로를 만들거나 높은 게인을 얻기 위한 회로를 만들 때는 장점을 가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아웃풋 임피던스가 게인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디에 쓰일지를 잘 고려를 해서 적절한 회로를 설계를 하면 좋겠죠. 아웃풋 임피던스가 커지는 게 필요한 경우는 큰 게인을 얻기 위할 때 또는 이상적인 전류원을 만들고 싶을 때
아웃풋 레지스턴스가 또는 아웃풋 임피던스가 크면 이 전류가 바깥으로 뺏기지가 않겠죠. 자, 그리고 나서 스페셜한 케이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얼리 이펙트를 고려한 RO를 여기다 이렇게 그려줬죠. 소신호 해석을 해서요. 이렇게 했을 때 아까 Rout이 이렇게 간단하게 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RE가 R파이보다 훨씬 크다고 해보죠. 자, 이럴 경우에 Rout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저항이 두 개가 있을 때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상대적으로 작은 저항값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Re가 R파이보다 훨씬 크면 이 성분은 R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R5 곱하기 1 플러스 GM R파이가 됩니다. R파이는 뭔가요? GM분의 베타죠. 그러면 1 플러스 베타 곱하기 R5가 되는데 1 플러스 베타에서 베타 값이 50에서 200이기 때문에 1은 무시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간략화시키면 베타 R파이가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 만약에 R파이가 R이보다 훨씬 크다. 그러면 이 텀이 R파이가 아니고 R이가 되겠죠. 그러면 1 플러스 GM R이 곱하기 R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가정을 통해서 쉽게 출력 저항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Re가 R파이보다 클 경우에는 아웃풋 임피던스가 R5 곱하기 1 플러스 GM Re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만약에 Re가 R파이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크다. 그러면 베타 R파이가 아웃풋 레지스턴스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얼리 이펙트가 고려된 이미터 디제너레이션 커먼 이미터 앰플리파이어의 아웃풋 임피던스를 구하는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왼쪽과 같은 회로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얼리 이펙트를 고려했을 때 여기에서 바라보는 저항 Rout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부분은 회로를 간략화할 필요가 있겠죠. 소신호 모델로. 자, 소신호 모델로 했을 때 전류원은 오픈 상태가 되고 캐패시터는 쇼트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Rout을 구하기 위해서 이 아웃풋 단자에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압원을 가해주고 입력 단자는 쇼트를 시켜주죠. 그러면 이렇게 간략화가 된 회로가 나올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이쪽에서 바라본 Rout은 어떻게 되냐? R1과 Rout1의 병렬 저항 성분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Rout1은 여기 R1이 없을 때 저항, 우리가 아까 앞에서 구했죠. 얼리 이펙트가 있을 때의 저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수식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R5 곱하기 가로하고 1 플러스 GM R2와 R파이의 병렬 저항이 곱해진 성분. 그래서 이거로 바로 대입해주면 이 저항 성분과 이 저항 성분이 병렬 연결된 값이 R 아웃풋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회로들을 지금 계속 어떻게 해석을 하냐. 소신호 해석을 해서 쭉 풀면 되지만 그게 너무 복잡하니까 간략하게 이걸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계속 학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소신호 모델로 쭉 한번 풀어보셔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직관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습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회로를 설계할 때 바로바로 게인이 얼마고 아웃풋 임피던스가 얼마고 인풋 임피던스가 얼마다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다음은
다른 BJT 회로가 디제너레이션 됐을 때 회로 해석을 해보자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Q1이라는 BJT 회로가 있는데 원래는 축태 저항 RE가 2m 단에 붙죠. 근데 RE가 붙는 게 아니고 Q2가 Q1의 2m 단에 붙는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Q2는 간단하게 RO2로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웃풋 레지스턴스가 얼리 이펙트를 고려할 경우에 RO2라는 저항값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로가 이렇게 간략화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아웃풋 임피던스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우리가 앞에서 직관적으로 구하는 방법을 얘기했었죠. 얼리 이펙트를 고려하면 RO1 곱하기 가로하고 1 플러스 GM RO2 여기 이제 2m 단에 붙어 있는 저항과 여기 알파2 저항의 병렬 값을 곱해준 거라고 됐죠. 그래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회로, 즉 Q1단 밑에 Q2라는 BJT 회로가 또 붙은 회로를 캐스코드 회로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전자회로 아마 2에서 배우게 될 건데 이런 회로들은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자회로 2를 배우실 때 학습을 하시면 되고 좀 추가적으로 더 얘기하자면 캐스코드는 아래쪽으로 뭔가 계속 앰플리파이어가 연결된 구조가 되겠고 캐스케이드는 아웃풋 단자에 다시 이렇게 BJT가 인풋으로 연결되는 경우 연속적으로 뭐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를 캐스케이드라고 합니다. 이거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전자회로 2를 배우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시게 될 겁니다.